며느리 주제에 감히 제사를 망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온몸을 감싼 붕대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39도 고열, 2도 화상, 왼팔 전체가 익어버렸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거였다. 국은 어떻게? 제사상에 올릴 국이 다 쏟아졌잖아. 내 살이 벗겨지는데 국 걱정이나 하시던 분. 15년, 1300만 원, 7000시간. 혼자 감당한 숫자들. 큰형님은 명품 가방 자랑. 둘째 형님은 스마트폰만. 시어머니는 지시만. 그리고 나는 쓰러질 때까지 일했다. 조금만 참아. 남편이 15년간 나한테 한 말. 이제 참는 건 끝났다.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윤정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내가 먼저야. 엄마 이제야 알았어. 내가 먼저라는 게 뭔지. 15년 머슴살이. 오늘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저 또한 고마움을 전해드릴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정의 눈이 떠졌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감기 기운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열이 38도는 가뿐히 넘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은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문자가 벌써 7통이나 쌓여 있었다. 윤정아, 잊지 말고 도미 2마리 사와라. 큰 놈으로. 싱싱한 걸로 골라야 해. 눈알 보고 골라. 무는 시장 안쪽 박신의 가게가. 거기 무가 제일 좋더라. 다른 데서 사오지 마. 고사리는 국산으로 사고 표고버섯도 큰 걸로 골라. 중국산 사오면 바로 알아. 대추는 특란으로. 밤은 껍질 안 까진 거. 직접 까야 맛있어. 쇠고기는 정육점 가서 국거리용 1kg, 산정용 500g 따로따로 사. 파는 흰 부분 긴 걸로. 양파는 자주색 말고 노란 걸로. 문자 확인했으면 답장이라도 해라. 요새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윤정은 한숨을 쉬며 이불을 걷어찼다.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남편 석규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내일 제사에 맞춰 저녁 무렵에나 시댁에 갈 예정이었다. 새벽부터 장 보고 하루 종일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건 언제나처럼 윤정 혼자의 몫이었다. 결혼한 지 15년. 처음 시집 와서 제사를 맡았던 그날도 이랬다. 시어머니는 전화로만 끊임없이 지시했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저녁 무렵에나 얼굴을 비췄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건 언제나 막내 며느리인 윤정의 일이었다. 왜 나만? 윤정은 수없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막내 며느리니까.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또 뭐라고 할지. 윤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을 입었다. 새벽 5시. 윤정은 집을 나섰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시장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 버스 안에서 윤정은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도미, 무, 고사리, 표고버섯, 대추, 밤, 쇠고기, 파, 양파.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걸 언제 다 사지. 새벽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아침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과 주부들이 바쁘게 오갔다. 윤정은 떨리는 다리로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줌마 돔이 있어요? 있지. 몇 마리? 2마리요. 큰 걸로 주세요. 생선 가게 주인은 윤정의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손님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에휴, 그럼 집에서 쉬셔야지. 이 새벽에 시장은 왜 나와요? 제사 준비해야 해서요. 제사요? 혼자서요? 네. 생선 가게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윤정은 억지로 웃으며 도미를 받았다. 한 마리에 45,000원. 벌써 9만 원이 나갔다. 다음은 채소 가게. 무 주세요. 큰 걸로요. 이거 어때요? 조금 더 큰 거 없어요? 시장 안쪽 박씨네 거 본 적 있는데. 박씨네 거요? 거기 무가 좋긴 한데 여기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거기 걸로 살게요. 윤정은 시장을 이리저리 헤맸다. 박씨네 가게를 찾아 안쪽 골목까지 들어갔다. 무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무 1개. 8,000원. 다음은 건어물 가게. 고사리 있어요? 국산으로요. 국산은 비싼데 괜찮으세요? 얼마예요? 100g에 15,000원이요. 200g 주세요. 3만 원이 또 나갔다. 표고버섯도 주세요. 큰 걸로요. 이거요? 좀 더 큰 거 없어요? 큰 건 더 비싼데. 괜찮아요. 그걸로 주세요. 표고버섯. 2만 원. 윤정은 계속해서 시장을 돌았다. 대추를 사고 밤을 사고 당근을 사고 도라지를 사고 연근을 사고 우엉을 사고 파를 사고 양파를 사고.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다. 정육점으로 향했다. 쇠고기 주세요. 국거리용 1kg, 산정용 500g 따로따로요. 네, 잠시만요.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썰어 포장하는 동안 윤정은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어지러움이 심해졌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총 12만 원입니다. 윤정은 카드를 꺼냈다. 개인 카드였다. 결혼 후 15년간 제사 비용을 시댁에서 단 한 푼도 부담한 적이 없었다. 모두 윤정의 카드로 결제했다. 시장을 다 돌고 나니 벌써 아침 8시. 이제 대형마트로 가야 했다. 부족한 재료들과 조미료, 기름, 참기름 같은 것들을 사야 했다. 버스를 타고 마트로 갔다. 마트 안에서도 윤정은 1시간 넘게 돌아다녔다. 간장,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설탕, 소금, 후추, 마늘, 생강, 청주. 카트에 물건들이 가득 쌓였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윤정은 거의 쓰러질 것 같았다. 총 23만 4천 원입니다. 오늘 장 보는 데만 62만 원. 윤정의 월급은 세후 180만 원. 월급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건 아침 10시. 윤정은 무거운 짐을 현관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엄마. 2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딸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윤정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윤정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내가 먼저야. 알았지? 시댁 눈치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하지만 윤정은 어머니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윤정은 여전히 시댁의 머슴처럼 살았다. 어머니 병원비로 3천만 원이 들었지만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윤정이네 집안일이야.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해? 하지만 시댁 제사며 명절이며 집안일은 모두 윤정의 일이었다. 친정일은 윤정이 알아서 하고 시댁 일도 윤정이 알아서 하는 것. 그게 15년간 윤정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윤정은 힘겹게 일어나 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내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져가야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윤정아, 장 다 봤어? 네, 어머니. 빠진 거 없어? 없어요. 다 샀어요. 도미는 싱싱한 거 샀어? 눈알 흐린 거 사오면 안 돼. 네, 싱싱한 걸로 샀어요. 무는 박씨네 가게에서 샀고? 네, 거기서 샀어요. 고사리 중국산 아니지? 국산이에요. 영수증 찍어서 보내봐. 확인해야겠어. 윤정은 한숨을 삼키며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 잠시 후 전화가 다시 왔다. 야, 쇠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 다른 데서 사지 그랬어. 품질 좋은 걸로 샀어요. 에휴, 돈 아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다고 난리지.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까지 와. 밑준비 할 게 많아. 네. 큰 며느리가 송이버섯이랑 한우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해야 해. 큰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환해졌다. 우리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맨날 귀한 거 보내더라.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형님은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남편과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비싼 선물을 보내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제사 때마다 직접 와서 손을 거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다.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서 잘 살면서도 제사 준비는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소파에 쓰러졌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열은 더 올라간 것 같았다. 체온계를 꺼내 재보니 38도 3. 이거 정말 큰일인데.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내일 가져갈 짐을 미리 싸두어야 했다. 앞치마, 여벌옷, 수건, 고무장갑, 비닐봉지. 내일 하루 종일 시댁 부엌에 갇혀 있을 준비물들이었다. 석규는 저녁 늦게 들어왔다. 야, 오늘 회식이었어. 미안. 술 냄새가 진동했다. 괜찮아. 들어가서 씻어. 석규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윤정은 식탁을 정리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프고 힘든데 남편은 회식하고 술 마시고.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석규에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다. 조금만 참아. 제사 때만 그러잖아. 1년에 2번인데 뭐. 1년에 2번. 봄 제사, 가을 제사. 거기에 명절까지 합치면 1년에 4번. 15년이면 60번. 60번의 지옥 같은 날들. 윤정은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밤 11시. 윤정은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다. 엄마에게. 친정어머니에게 쓰는 일기장이었다. 10년 넘게 써온 일기였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제사장 보러 새벽부터 나갔어. 몸이 너무 아픈데 쉴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문자로 끊임없이 지시하고 석규는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왔어. 엄마,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큰형님은 송이버섯 보내고 칭찬받고 나는 60만 원 써서 장 봤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 없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엄마 마지막 말씀 기억나.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내가 먼저야. 하지만 엄마 나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 남의 눈치만 보면서 내 인생은 뒷전이야.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윤정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윤정은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상태로 일어났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체온을 재보니 38도. 거의 고열 수준이었다. 그래도 가야 해. 윤정은 비틀거리며 옷을 입었다. 큰 가방에 어젯밤 준비해둔 짐을 넣고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다. 무거운 짐 2개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시댁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1시간 반 거리. 버스 안에서 윤정은 거의 기절할 것 같았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시댁에 도착한 건 아침 7시 10분. 늦었다. 윤정은 서둘러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다. 왜 이렇게 늦어? 6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버스가 좀 늦게 와서. 변명은 들어와. 시어머니는 윤정의 창백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 윤정은 무거운 짐을 부엌으로 들고 가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현기증이 몰려왔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윤정이 사온 재료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는 바이어처럼. 도미 싱싱한 거 맞아? 시어머니는 도미의 눈알을 손가락으로 눌러봤다. 응, 그런 대로 괜찮네. 무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시장에 이것밖에 없었어요. 에휴, 그러니까 더 일찍 가봤어야지. 새벽 시장이 제일 좋은 거 많은데.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고사리는? 뭐 괜찮네. 표고버섯도 큰 걸로 샀고. 시어머니는 쇠고기 팩을 들어 유심히 살폈다. 이게 얼마였어? 12만 원이요. 뭐? 12만 원? 너무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좋은 걸로 사야 맛있다고 하셔서. 좋은 건 좋은 거고 비싼 건 비싼 거지.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월급에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싸게 사와. 알았어? 네. 자, 이제 밑준비 시작하자. 할 게 산더미야.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윤정은 혼자 부엌에 남아 재료 손질을 시작했다. 먼저 물을 깎았다. 칼을 잡는 손이 떨렸다. 정신이 흐릿해져서 제대로 집중이 안 됐다. 칼날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스쳤다. 아! 피가 조금 났지만 그냥 물로 씻고 계속했다. 물을 다 깎고 당근을 손질했다. 도라지를 찢고 연근을 썰고 우엉을 채 썰고.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 문을 열고 윤정의 손놀림을 감시했다. 무 너무 두껍게 썰었어. 더 얇게 썰어야 간이 잘 배. 당근은 왜 이렇게 커? 작게 써야 보기 좋지. 도라지 너무 굵게 찢었어. 가늘게 찢어야 먹기 좋아. 윤정은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 9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라면 봉지를 내밀었다.
점심때까지 할 게 많으니까 이거 끓여 먹어.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갈 거야. 네. 나 없다고 놀지 말고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버렸다. 윤정은 혼자 남았다. 큰 부엌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지만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몇 젓가락 먹다가 그만뒀다. 다시 재료 손질을 계속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손질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찜을 쪘다. 부엌은 더워졌고 윤정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열이 있는 몸으로 뜨거운 부엌에서 일하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러 번 벽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 버텨야 했다. 오후 2시쯤 택배가 도착했다. 큰형님이 보낸 송이버섯과 한우 세트였다. 윤정은 상자를 받아 부엌으로 가져갔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비싼 물건들이었다. 송이버섯 500g에 한우 등심 1kg. 이거 얼마짜리지? 30만 원은 넘겠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택배 상자 확인이었다. 오, 선영이가 또 좋은 거 보냈네.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며 즉시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아, 엄마야. 송이버섯 받았어. 와,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좋다.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야. 센스 하나는 정말 끝내줘. 다른 며느리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데 역시 우리 선영이는 달라. 전화기 너머로 큰형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양파를 썰었다. 눈물이 나는 건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윤정아, 이 송이버섯으로 전 부쳐. 한우는 산적 만들고. 네. 귀한 거니까 정성껏 만들어야 해. 알았지? 네. 윤정은 송이버섯을 조심스럽게 손질했다. 버섯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손질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이거 하나 잘못했다간 또 뭐라고 하시겠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다시 TV를 봤다. 윤정은 계속해서 혼자 일했다. 저녁 6시쯤. 둘째 형님이 도착했다. 빈손으로. 어머니 왔어요. 둘째 형님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갔다. 미연이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밝았다. 에이, 괜찮아요.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편하게 왔어요. 둘째 형님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부엌을 한번 슬쩍 들여다보더니 그냥 고개를 돌렸다. 윤정이 혼자 열심히 하네요. 그래, 윤정이가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어. 고생이 많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째 형님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SNS를 확인하고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윤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흘끗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만 있으면서 왜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안 할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오히려 윤정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다.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피곤한데 왜 나보고 일하래?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윤정이가 원래 하던 건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 윤정은 입을 다물고 계속 일했다. 저녁 7시.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들 모였구나. 아버지 왔어요. 둘째 형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시아버지는 부엌을 들여다봤다. 윤정이 혼자 하네. 힘들겠어. 괜찮아요, 아버지.
윤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한 것처럼. 밤 8시 석규가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석규 왔어? 퇴근하고 바로 왔어? 네, 어머니. 석규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윤정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여보, 괜찮아? 석규가 다가가 윤정의 이마에 손을 댔다. 화들짝 놀랄 만큼 뜨거웠다. 이거 열이 엄청난데? 당장 병원 가봐야겠어. 안 돼. 제사 끝나고. 윤정이 가까스로 속삭였다. 무슨 소리야? 이 상태로 어떡해? 석규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윤정이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요.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애들 바쁘다니까. 선영이는 내일 아침 일찍 골프 약속 있고 미연이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대. 하지만 아내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요. 제사 음식 준비하다 보면 다들 힘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끝나. 내일 제사 지내고 나면 쉴 수 있잖아. 어머니. 석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윤정이 나와서 석규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제발. 갈등 만들지 마. 윤정의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15년간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석규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울게. 같이 하자. 부부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음식을 준비했다. 석규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윤정을 도왔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윤정이 석규를 챙겨야 했다. 여보, 그거 불 너무 세. 약하게 해. 파는 흰 부분만 써야 해. 초록 부분은 빼고. 전 부칠 때 기름 너무 많이 두르면 안 돼. 윤정은 열이 펄펄 나는 몸으로 남편까지 챙기며 일을 계속했다. 밤 10시. 겨우 모든 밑준비가 끝났다. 냉장고 안은 내일 제사에 쓸 음식들로 가득 찼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와서 마저 준비해. 시어머니의 말에 윤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정은 거의 기절한 상태였다. 석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윤정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다. 석규가 체온계를 가져왔다. 어디 봐봐. 체온을 재보니 38도 7. 거의 39도에 가까웠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 괜찮아. 정말. 자고 일어나면. 윤정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었다. 석규는 아내를 안아 침대로 옮겼다. 이불을 덮어주며 석규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석규도 뭔가를 바꿀 용기는 없었다. 어머니에게 대들면 집안 분위기만 나빠지고 결국 윤정이 더 힘들어질 게 뻔했다. 제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석규도 윤정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사 당일. 새벽 5시. 윤정은 알람 소리에 깨어났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바위에 눌린 것처럼 무겁고 뻐근했다. 체온을 재보니 38도 9. 거의 39도. 고열이었다.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가야 했다. 오늘 가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윤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귀신 같은 얼굴이었다. 눈은 푹 꺼지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그래도 가야 해. 윤정은 간밤에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석규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오겠다고 했다. 윤정은 혼자 새벽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갔다. 버스 안에서 윤정은 여러 번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며 간신히 버텼다. 시댁에 도착한 건 아침 6시 15분. 또 늦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며 짜증 섞인 얼굴을 했다. 또 늦었네. 6시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윤정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윤정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눈치챘어야 했다. 하지만 관심이 없었다. 자, 빨리 시작해. 할 게 많아. 윤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만들기를 시작했다. 먼저 전을 부쳤다. 애호박전, 버섯전, 동태전, 송이버섯전. 부침개를 부치는 동안 기름 튀는 소리와 열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윤정은 프라이팬 앞에 서서 계속해서 전을 뒤집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벽을 붙잡고 정신을 붙들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감독관처럼 지켜봤다. 전 색깔 잘 봐. 너무 타면 안 돼. 노릇노릇하게 붙여야 해. 네. 기름은 아꼈어. 너무 많이 두르지 마. 네. 윤정은 대답만 하고 계속 일했다. 전을 다 붙이고 나물을 무쳤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두르고 깨소금을 뿌렸다. 시어머니는 나물 하나하나를 맛보며 점검했다. 도라지 간이 좀 센데? 조금 빼볼게요. 고사리는 참기름 좀 더 넣어. 윤기가 안 나. 네. 윤정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은 탕을 끓였다. 소고기 무국.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쇠고기를 넣어 끓였다. 국물을 맑게 우려내야 했다. 끓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다. 윤정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저었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다. 눈앞이 아른거렸다. 조금만 더. 아침 8시쯤. 둘째 형님이 도착했다. 어머니 왔어요. 미연아. 왔어? 둘째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둘째 형님은 웃으며 프로그램을 봤다. 부엌에서는 윤정이 혼자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다. 둘째 형님은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침 9시. 시아버지가 일어났다. 윤정이 고생하네. 시아버지는 부엌을 보며 그렇게 말하고는 신문을 펼쳤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고생한다는 말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았다. 아침 10시. 석규가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석규는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를 봤다. 그리고 경악했다. 윤정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석규가 달려가 윤정의 이마에 손을 댔다. 손이 될 정도로 뜨거웠다. 이거
완전 큰일인데? 당장 병원 가야 해. 안 돼. 조금만 더. 거의 다 끝났어. 윤정은 헛소리하듯 중얼거렸다. 석규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윤정이 상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손을 휘저었다. 에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다 끝나. 제사 지내고 나면 쉴 수 있잖아. 어머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뭐가 위험해? 제사 때만 되면 다들 힘든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석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안 돼. 선영이는 오후에 오고 미연이는 지금 좀 쉬고 있어. 아침부터 깨우면 어떡해. 어떡하긴요. 윤정이는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데. 그때 윤정이 나와서 석규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제발. 싸우지 마. 윤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석규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석규와 윤정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석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저 윤정 곁에서 재료를 건네주고 설거지를 하는 정도였다. 오후 1시. 드디어 큰형님이 도착했다. 어머니 왔어요. 큰형님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풀메이크업에 하이힐을 신고 등장했다. 마치 패션쇼에 온 것처럼. 어머, 선영아. 왔어?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큰형님을 맞았다. 에이, 괜찮아요. 차 안에서 편하게 왔어요. 큰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둘째 형님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언니, 그 가방 신상이에요? 응, 어제 샀어. 예쁘지? 완전 예쁜데요.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너도 하나 사. 잘 어울릴 거야. 두 형님은 웃으며 명품 가방 이야기를 나눴다. 부엌에서는 윤정이 쓰러져 가며 일하고 있었다. 큰형님은 단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오후 2시. 윤정은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소고기 무국. 제사상에 올라갈 가장 중요한 국이었다. 큰 냄비에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윤정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간을 맞췄다. 그때였다. 갑자기 윤정의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 윤정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왼손이 냄비를 쳤다. 콰당. 윤정아. 석규의 비명이 울렸다. 뜨거운 국물이 윤정의 왼팔 전체와 옆구리에 쏟아졌다. 으아. 윤정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석규가 달려와 윤정을 안아 일으켰다. 윤정의 왼팔은 순식간에 빨갛게 익어갔다. 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물집이 부글부글 올라왔다. 윤정아. 윤정아. 정신 차려. 석규는 윤정을 안고 소리쳤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며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 아이고. 국이. 제사상에 올릴 국이 다 쏟아졌잖아. 석규는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려봤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윤정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국이 없으면 어떡해. 석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닥치세요. 석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석규는 윤정을 안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놀라서 따라 나왔다.
어머, 윤정이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 석규는 차에 윤정을 태우고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렸다. 윤정은 석규의 품에서 신음했다. 아파. 너무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석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가 윤정을 진찰했다. 2도 화상입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왼팔 전체와 옆구리 일부. 체표 면적의 약 15% 정도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계속했다.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지금 고열 상태인데 체온이 몇 도죠? 간호사가 체온을 쟀다. 39도 2입니다. 이건 화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한 감염 상태예요. 즉시 입원하셔야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석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하고 피부 이식 수술은 2~3번 받으셔야 할 겁니다. 흉터는 많이 남을 겁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은 대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석규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윤정은 응급 처치를 받고 진통제를 맞았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석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안해. 제사를 못 차려서. 윤정의 첫마디였다. 이 지경이 되고도 제사 걱정을 하는 아내. 석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윤정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석규는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라이터를 켤 수가 없었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문자였다. 석규야, 국은 어떻게 하지? 라면으로라도 끓여야 할까? 제사 시간이 다 됐는데. 윤정이는 괜찮대? 석규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지 않고 대신 윤정의 가방을 가지러 차로 갔다. 가방 안에 윤정의 노트북이 있었다. 혹시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 노트북을 켰다.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보였다. 엄마에게. 석규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결혼한 지 15년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힘들 때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시어머니는 오늘도 내가 한 일에는 한마디도 없고 큰형님이 보낸 택배만 칭찬하셨어.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왜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제사 비용도 15년간 전부 내가 냈어.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 1300만 원이 넘더라.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엄마, 나 너무 외로워. 석규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시댁 일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조금만 참아라고 해. 나는 15년을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보고 싶어. 석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파일 안에는 수백 개의 일기가 있었다. 모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쓴 편지 형식이었다. 13년 전 일기. 엄마, 오늘 첫 제사였어. 시어머니가 전화로 계속 지시하셨어. 큰형님들은 저녁에만 왔어. 나는 새벽부터 혼자 준비했어. 비용도 전부 내 카드로 냈어.
40만 원이나 나갔어.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래. 엄마 이게 당연한 거야? 10년 전 일기. 엄마 오늘 큰조카 돌잔치였어. 나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어. 형님들은 손님 접대만 하고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었어. 돌잔치 끝나고 시어머니가 형님들한테는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엄마 나는 투명인간인가 봐. 7년 전 일기. 엄마 오늘 시아버지 칠순 잔치였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석규한테 말했더니 우리가 막내니까 어쩔 수 없다래. 결국 또 우리 카드로 결제했어. 250만 원이 나갔어. 큰형님네는 축의금 10만 원만 냈어.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에서 울었어. 엄마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5년 전 일기. 엄마 오늘 아프시다고 하셨지. 병원 가보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걱정돼. 시어머니한테 휴가 좀 달라고 했더니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무슨 휴가냐래. 엄마 미안해. 딸이 효도도 못하고. 3년 전 일기. 엄마 췌장암이래. 말기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3천만 원 든대. 시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건 윤정이네 집안일이래. 하지만 시댁 제사 비용은 당연히 내가 내는 거래. 엄마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머슴인가 봐. 엄마 제발 괜찮아지세요. 제발. 2년 전 일기. 엄마 오늘 돌아가셨어. 병실에서 엄마 손잡고 한참 울었어. 엄마 마지막 말씀. 윤정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내가 먼저야. 알았지?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그래서 이용만 당했어.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1년 전 일기. 엄마 오늘 둘째 형님이 시어머니 모시고 유럽 여행 간대. 효녀라고 칭찬받았어. 나는 15년간 명절마다 제사마다 모든 걸 준비했는데 단 한 번도 칭찬받은 적 없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석규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조금만 참아라는 말로 아내를 15년간 방치했다. 석규는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석규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석규야, 윤정이는 괜찮대? 국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하세요? 뭐? 무슨 소리야? 윤정이가 이도 화상이에요. 피부 이식 수술 여러 번 받아야 하고 평생 흉터가 남을 거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그건 안 됐네. 안 됐네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15년간 윤정이 혼자 제사 준비시키고 형님들은 손 하나 안 대게 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아셨죠? 그건 막내 며느리니까. 막내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15년간 1,300만 원 윤정이가 제사 비용 냈어요. 형님들은 한 푼도 안 냈죠. 그건 윤정이가 알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윤정이가 39도 고열에 쓰러져 가는데도 제사 준비시켰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윤정이 치료비 1,000만 원 예상됩니다. 형님들이랑 나눠서 내세요. 뭐? 그건. 석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다. 윤정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왼팔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석규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윤정아. 내가 너무 몰랐어. 이제는 내가 지킬게.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그날 밤, 시댁에서는 윤정 없이 제사가 진행됐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라면을 끓여 국 대신 올렸다. 윤정이 만든 음식들로 제사상은 차려졌다. 큰형님이 보낸 송이버섯정과 한 우산정만 칭찬받았다. 역시 선영이가 센스 있어. 이런 귀한 걸 보내다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형님만 칭찬했다. 윤정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윤정이 많이 다쳤다며? 응. 이도 화상이래. 시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건 큰일이네.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제사 준비하다가 다쳤으니 참 안 됐어. 큰형님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둘째 형님도 거들었다. 그래도 제사는 잘 지냈으니 다행이네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석규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당분간 병원에서 윤정을 간호할 생각이었다. 윤정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히 심각했다. 환자분 통증은 어떠세요? 담당 의사가 물었다. 많이 아파요. 윤정은 가까스로 대답했다. 진통제 처방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피부이식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수술은 몇 번이나? 최소 2번, 최대 3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나가고 석규가 병실에 들어왔다. 윤정아, 좀 어때? 응. 견딜만해. 거짓말. 많이 아프지? 윤정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석규는 윤정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윤정아, 나 어제 내 일기 봤어.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안해. 일부러 본 건 아니야. 노트북 켰다가 우연히 파일을 봤어. 윤정아, 나 진짜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조금만 참아라고 하면서 15년간 너를 방치했어. 정말 미안해. 윤정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참으면 된다고.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15년간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야. 비용도 노동도 전부. 석규는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내가 어젯밤 정리했어. 15년간 제사 비용. 내 카드 내역 다 확인했어. 종이에는 빽빽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연도별로 항목별로 정리된 표였다. 총 1,350만 원. 내가 15년간 제사 비용으로 쓴 돈이야. 윤정은 그 숫자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병원비,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예상 견적이 약 900만 원. 이렇게 많이? 응. 화상 치료는 오래 걸리고 피부 이식도 여러 번. 재활 치료까지 하면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대. 석규는 종이를 접어 넣으며 말했다. 나 오늘 시댁 가서 다 얘기할 거야. 안 돼. 그러면. 괜찮아.
이제는 내가 할게. 넌 쉬어. 윤정은 석규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석규는 시댁으로 갔다. 전화로 미리 연락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형님 부부, 둘째 형님 부부까지 모두 불러 모았다. 거실에 모두 모이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석규야, 윤정이는 좀 어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도 화상이고 피부 이식 수술 여러 번 받아야 합니다. 흉터는 평생 남을 거고요. 에고. 그건 안 됐네. 시아버지가 안타까워했다. 석규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정리?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석규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지난 15년간 제사 비용 내역입니다. 표가 펼쳐졌다. 연도별로 항목별로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총 1,350만 원. 전부 윤정이 개인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둘째, 제사 음식 준비 노동 시간입니다. 연간 약 500시간. 15년이면 7,500시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7천만 원입니다. 큰형님 남편이 헛기침을 했다. 셋째, 윤정이 치료비 예상 견적입니다.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석규는 모두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윤정이가 쓰러진 건 과로와 고열 때문입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에도 혼자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빈손으로 오셔서 TV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지시만 하셨죠. 그리고 윤정이가 쓰러져 화상 입었을 때 어머니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국은 어떻게? 윤정이 살이 익어가는데 국 걱정하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다. 석규는 계속 말을 이었다. 윤정이 치료비는 어머니와 형님들이 공동 부담하셨으면 합니다. 뭐?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다. 왜 우리가 윤정이 치료비를? 석규는 큰형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님은 15년간 제사 비용 한 푼 안 내셨습니다. 윤정이 혼자 다 냈죠. 송이버섯? 한우? 그거 합쳐도 30만 원입니다. 윤정이는 15년간 1,3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형님은 제사 날 뭐 하셨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명품 가방 자랑하셨죠. 윤정이가 부엌에서 죽어라 일할 때. 큰형님은 할 말을 잃었다. 둘째 형님이 나섰다. 하지만 그건 윤정이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석규는 차가운 눈빛으로 둘째 형님을 봤다. 형님은 윤정이가 고열로 쓰러져 갈 때 뭐 하셨습니까?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셨죠.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셨죠. 물 한 잔 안 따라 주셨죠. 둘째 형님은 얼굴이 빨개졌다. 석규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형님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면서 왜 15년간 한 푼도 안 내셨습니까? 형님 남편은 변호사고 작은 형님 남편은 의사잖아요.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만 1,300만 원 썼습니까? 큰형님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건 윤정 씨가 막내니까 당연히. 막내라고 호구입니까? 석규가 소리쳤다. 막내라고 해서 무한정 돈 쓰고 무한정 일해야 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석규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봤다. 아버지. 윤정이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당신도 너무 심했어.
15년간 윤정이 혼자 다 하게 하고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대꾸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석규를 보며 말했다. 치료비는 우리 집에서 내마. 윤정이 고생한 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석규는 시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석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형님들한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석규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들은 윤정이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 무릎 꿇고. 뭐? 큰형님이 소리쳤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은 15년간 제사 때 뭐 하셨습니까? 저녁에 와서 소파 앉아 수다 떨었죠. 윤정이가 부엌에서 목숨 걸고 일할 때, 그리고 윤정이 쓰러졌을 때 진심 어린 걱정 한마디 없었죠. 어머, 윤정이 괜찮아? 그게 진심이었습니까? 형님은 윤정이 병실에 단 한 번도 안 오셨죠. 큰형님은 할 말을 잃었다. 석규는 둘째 형님에게도 말했다.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간 빈손으로 오셨죠. 윤정이가 고열로 쓰러져 갈 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죠. 그게 가족입니까? 둘째 형님도 고개를 숙였다. 석규는 두 형님을 보며 최후 통첩을 했다. 사흘 안에 윤정이한테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무릎 꿇고. 안 그러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큰형님이 물었다. 석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윤정이 일기장 있습니다. 10년 넘게 쓴 일기. 거기에 15년간 형님들이 윤정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비용 영수증도 전부 있습니다. 이걸 윤정이 친정 쪽 친척들한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윤정이 친정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병원비 안 도와주신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3천만 원 병원비. 시어머니가 그건 윤정이네 집안일이라고 하시면서 한 푼도 안 도와주신 것.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선택하십시오. 제대로 사과하시든지 친척들한테 욕먹으시든지. 석규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사흘 드립니다. 그때까지 윤정이한테 사과 없으면 친정 쪽에 전부 알리겠습니다. 석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석규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서 석규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석규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틀 후 큰형님이 병원에 왔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붕대 감긴 팔을 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윤정아. 나야. 큰형님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들어와요. 큰형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의 화려한 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이 부서 있었다. 윤정아. 큰형님은 윤정 침대 옆에 섰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정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너무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윤정은 큰형님을 봤다. 형님, 정말 몰랐어요. 15년간?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는 거. 형님은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 자랑하는 거. 정말 몰랐어요.
큰형님은 고개를 숙였다. 몰랐다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막내 며느리니까. 나도 시집가서 당했으니까 너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윤정은 쓰게 웃었다. 그래서 형님도 저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형님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했어. 그때 나는 생각했어.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 특히 너한테. 큰형님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너는 착하고 순하니까 뭘 시켜도 잘할 것 같았어.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시켰어. 그게 너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 안 했어.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윤정은 한참 큰형님을 보다가 말했다. 형님,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하지. 15년이나. 큰형님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치료비야. 300만 원. 내 남편이 자기 돈으로 냈어. 미안하다고. 그동안 무임승차해서. 윤정은 봉투를 받았다. 큰형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15년간 너한테 너무 심했어.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내가 쓰러진 날에도 나는 소파에 앉아 동생이랑 수다 떨었어. 내 비명 소리 들었는데도 바로 안 갔어. 나는 정말 최악이야. 큰형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다. 일어나세요, 형님. 윤정아. 사과는 받았다고 했잖아요. 일어나세요. 큰형님은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윤정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큰형님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이고 나갔다. 윤정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다음 날, 둘째 형님이 왔다. 큰형님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다. 윤정아, 미안해. 둘째 형님도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나도 정말 미안해. 15년간 너한테 너무 심했어. 나는 너를 동생이 아니라 그냥 일해주는 사람으로 봤어. 너는 당연히 제사 준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앉아서 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쓰러진 날에도 나는 스마트폰만 봤어. 내 비명 소리 들었는데도 바로 안 일어났어. 귀찮아서.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야. 둘째 형님은 울면서 말했다. 용서해줘, 윤정아.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형님, 저한테 사과하는 거 힘드시죠? 15년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시다가 갑자기 사과하려니 어색하시죠? 둘째 형님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형님,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저 이제 시댁일 안 할 거예요. 제사도 명절도 집안일도. 이제 다 끝이에요. 그래. 당연하지. 너 충분히 했어. 아니, 너무 많이 했어. 둘째 형님도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치료비야. 300만 원. 우리 남편이 자기 돈으로 냈어. 미안하다고. 윤정은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형님도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났다. 윤정아, 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 달라질게. 너한테 절대 부탁 안 할게. 둘째 형님은 울먹이며 나갔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왔다. 혼자. 시아버지 부축도 없이 혼자 힘겹게 걸어왔다. 윤정아. 시어머니는 윤정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였다. 어머니.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말했다. 미안하다. 윤정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15년간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너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머슴으로 봤구나. 일만 시키는 사람으로.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당했어. 엄청 당했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 특히 너한테. 큰 며느리들은 무서워서 함부로 못했어. 돈도 많고 배경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는 착하고 순하니까 뭘 시켜도 잘할 것 같았어.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시켰어. 미안하다, 윤정아. 시어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70이 넘은 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참해 보였다. 용서해줘, 윤정아. 이 늙은이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15년간 너한테 사람 대접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큰 며느리들이 제사 준비하는 거 보고 나서야 알았어. 얼마나 힘든지. 너는 15년간 혼자 그걸 다 했구나.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때 나는 생각했어.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 미안하다, 윤정아. 정말 미안하다. 윤정은 한참 시어머니를 보다가 말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윤정아.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 그럴 수밖에. 나도 알아. 15년이면 너무 길지.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치료비야. 300만 원. 내 적금 깼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윤정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직접요? 응.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돈으로 내야지. 며느리들이 낸 돈도 있지만 나도 내 돈으로 내고 싶었어. 윤정은 봉투를 받으며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걸 느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절하고 나갔다. 그날 밤, 석규가 병문안 왔다. 윤정아, 형님들 다녀갔다며? 응. 다들 사과하고 갔어. 어땠어? 글쎄. 복잡해.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 석규는 윤정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 서두를 거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석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15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내가 미안하지. 15년간 방관했잖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윤정은 2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드디어 퇴원했다. 왼팔의 흉터는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윤정. 석규가 저녁을 준비해 놨다.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고마워 여보. 저녁을 먹으면서 석규가 말했다. 윤정아, 다음 달 제사인데. 윤정은 긴장했다. 형님들이 하기로 했대. 큰형님네서. 정말? 응. 그리고 어머니가 단단히 일렀대. 너 왔어도 절대 부엌 일 시키지 말라고. 손님으로만 모시라고.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세상이 변했네. 그래. 그리고 나도 반차 낼 거야. 가서 형님들 도와주려고. 고마워 석규야. 그날 밤. 윤정은 노트북을 켜고 오랜만에 파일을 열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석규가 내 편이 돼줬어. 시댁 식구들도 사과했어. 큰형님도 둘째 형님도 시어머니도. 다들 무릎 꿇고 사과했어. 엄마, 나 이제 자유야. 15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엄마 말 맞았어.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내가 먼저야. 나 이제 알았어. 행복은 참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라는 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엄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보고 싶어 엄마. 윤정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에는 달이 밝게 빛났다. 윤정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나 이제 새로 시작이야. 윤정은 미소 지으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댁에서 제사가 열렸다. 윤정과 석규는 저녁에 도착했다. 부엌에서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이 자꾸 부서져. 나도 모르겠어. 윤정이한테 물어볼까? 아니, 우리가 해야지. 윤정이 쉬게 해줘야지. 윤정은 부엌을 슬쩍 보다가 그냥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앉았다. 윤정아, 편하지? 네, 편해요. 그래. 너도 이제 손님이구나.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15년 만에. 네. 윤정아, 후회돼. 진작 이렇게 할걸. 너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할걸.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제사 준비는 계속됐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를 반복했다. 저녁 9시가 돼서야 겨우 준비가 끝났다. 제사는 무사히 끝났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완전히 녹초가 돼 있었다. 아이고 죽겠어. 윤정이가 15년간 이걸 혼자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큰형님이 윤정에게 다가왔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오늘 해보니까 알겠어. 얼마나 힘든지. 내가 15년간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둘째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윤정아. 진짜 힘들더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쓰러졌는지. 윤정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형님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석규가 물었다. 기분 어때? 좋아. 진짜 좋아. 처음으로 손님 대접받았어. 15년 만에.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고마워, 석규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윤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 달 후, 큰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정아, 우리 애 결혼식 하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윤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돼요, 형님. 업체 부르세요. A 가족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형님, 저 가족이면 제 화상 치료할 때 병문안 자주 오셨어야죠. 큰형님은 잠시 침묵했다. 미안, 윤정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끊을게요. 윤정은 전화를 끊고 석규에게 말했다. 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당연하지. 달라져야지. 이제 내 인생이야. 며칠 후, 둘째 형님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윤정아,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집에서 하려고. 와서 좀 도와줄래? 형님, 저 못 가요. 왜? 어머니 생신인데. 형님이 하세요. 저는 손님으로만 갈게요. 음식 준비는 형님들이 하시든지 업체 부르시든지. 윤정아, 너 요즘. 형님, 저 바빠요. 끊을게요. 윤정은 전화를 끊고 웃었다. 나 이제 진짜 자유야. 그날 밤, 윤정은 석규와 함께 친정어머니 산소에 갔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진짜 행복해.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 나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내가 먼저야. 엄마 말대로. 바람이 불어와 윤정의 머리를 쓸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윤정은 웃으며 일어섰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윤정은 산을 내려왔다. 석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그들만의 행복을 향해. 1년 후. 윤정의 왼팔 흉터는 많이 옅어졌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정은 그 흉터를 자신이 견뎌낸 증거로 여겼다. 나는 이겨냈어. 어느 봄날, 윤정과 석규는 친정어머니 산소에 또 다녀왔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나한테도 봄이 왔어. 15년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 윤정은 활짝 웃으며 어머니께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규가 물었다. 윤정아, 행복해? 응, 행복해.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1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빛을 향해. 그리고 윤정은 알았다. 행복은 참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라는 걸.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라는 걸. 그렇게 윤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윤정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